한국 귀신고래의 발견 소식은 멀리 러시아로부터 날아왔다. 비행기에서 기차로 다시 트럭까지 바꿔 타며 한국을 출발한 지 무려 22시간 만에 사할린 동북방의 섬 필툰에 도착했다. 필툰만 고래 연구기지에 있는 러시아와 미국 학자들이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고래 연구기지 앞에 서 있는 높이 30m의 등대. 필툰만과 오호츠크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이 연구자들이 귀신고래를 관측하는 장소다. 귀신고래는 연안 가까이서 이동하기 때문에 등대에서의 관측이 가능하다. 망원경을 들고 자세히 관찰하자 멀리 고래가 물을 뿜는 모습이 관측됐다. 한국 귀신고래와의 최초의 만남이다. 필툰만에 덩그러니 서 있는 이 오두막집은 귀신고래 연구의 전초기지인 셈이다. 귀신고래들이 필툰만 일대에 머무는 여름 한철, 귀신고래를 연구하는 러시아와 미국의 연구자들이 이곳에서 공동 생활을 한다. 올해는 모두 6명의 연구자들이 고래 조사를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다. 다음 날 새벽 6시. 연구자들은 일찌감치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전기가 돌지 않는 새벽이라 촛불에 의지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서둘러 집을 나선다.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는 이유는 귀신고래를 관측하기 위해서다. 바다에서 고래를 관측하기에는 파도가 잔잔한 새벽 시간이 가장 좋다. 한국 귀신고래의 서식지로 알려진 곳은 북서태평양의 오호츠크해. 여름 평균 수온이 10도 밑을 맴도는 차가운 바다인 이곳 오호츠크 해역에서 한국 귀신고래들은 여름 동안 먹이를 먹으며 머문다. 연구자들은 바다로 나오면 귀신고래의 개체 숫자를 세고 사진을 촬영해두는 일을 한다. 귀신고래 사진은 개체군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 연구자 그리샤가 물 위에 떠다니는 분비물을 발견하고 뜰채로 퍼올렸다. 귀신고래의 분비물이다. 주위에 귀신고래가 있다는 증거다. 분비물 중에는 특이하게 살아있는 소형 갑각류 MP4도 보였다. So we just collected a whale scat sample, and we collect these samples to get some information on gray whale food. What do they eat here? And in that sample, we've got remains of various amphipods. It's hard to tell now because they were digested. But we also got one alive amphipod. 잠시 후 연구보트 뒤쪽에서 물을 뿜는 귀신고래가 목격됐다. 수면 위로 떠오른 거대한 고래의 등은 귀신고래 고유의 특징인 회색 반점이 선명했다. 분명한 한국계 귀신고래였다.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계 귀신고래가 이곳 오호츠크해에서 다시 발견된 것은 지난 1995년.
그때부터 러시아와 미국의 학자들이 이곳 오호츠크 해역에 모여 귀신고래를 조사 연구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이곳에서 확인된 한국계 귀신고래의 총 숫자는 139마리. 그러나 현재는 이보다 적은 숫자만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The importance of the western gray whale population is really a major conservation issue right now in the field of marine mammal science. And the importance is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was hunted to very low numbers, has not seemed to recover to any degree, and we now estimate the total population size to be somewhere around 100 animals. 한국계 귀신고래들이 이곳 오호츠크 해역에 머무는 시기는 7월부터 9월경까지.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먹이 섭취를 한 귀신고래들은 이곳 바다가 얼어붙기 시작하는 10월경이 되면 남쪽 바다로 이동을 시작한다. 대부분의 귀신고래들은 이동을 하는 긴 시간 동안은 먹지 않고 먹이장에 있는 동안만 먹이를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신고래의 먹이를 먹는 습성은 다른 고래와 달리 매우 특이하다. 귀신고래는 바닥의 저층 속에 살고 있는 갑각류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질의 그 모래나 진흙을 입에 한 입 가득히 먹게 되죠. 그다음에 이 먹은 다음에 진흙이라든지 모래는 수염판으로 걸러서 밖으로 버리고 그 속에 있는 갑각류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고래가 먹이를 먹는 곳은 수청에서 보면 이 먼지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먼지 길이 생겨서 쉽게 관찰이 되고, 이런 먹이 습성 때문에 몸에는 갑각류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오호츠크 해역에서 최초로 한국 귀신고래의 소리를 녹음기에 담아보는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잠시 후 귀신고래의 소리를 담는 데 성공했다. 저주파가 특징인 귀신고래의 소리는 노크 소리가 일정하게 반복해서 들리는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 오호츠크 해역에서 우리나라까지 긴 회유를 하는 귀신고래. 그런데 이 귀신고래에 왜 한국계 귀신고래란 이름이 붙은 것일까? 그것은 이 한 권의 논문에서 비롯됐다. 미국인 탐험가이자 고래 연구가인 로이 체프만 앤드류스가 1914년에 발표한 한 권의 논문. 귀신고래에 관한 세계 최초의 정밀 보고서로 알려진 이 책에서 앤드류스는 태평양 서쪽을 회유하는 귀신고래들을 한국계 귀신고래라고 명명했다. 그렇다면 귀신고래에 최초로 한국계라고 이름 붙인 로이 체프만 앤드류스는 누구이며, 앤드류스는 왜 고래에 한국계란 이름을 붙인 것일까? 위스콘신주 벨로이트 대학 고고학 박물관. 이곳에는 앤드류스에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탐험가였던 앤드류스는 전 세계를 돌며 자신이 수집한 유물들을 이 박물관에 기증했다. 앤드류스 자신이 바로 1906년 이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한 역사학도였기 때문이다. 앤드류스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것은 공룡알의 발견이었다. 지금도 모형으로 만들어져 세계 곳곳에 전시되는 이 공룡알이 바로 앤드류스가 발견한 것이다.
Well, Andrews became most famous around the world in the 1920s when he began discovering dinosaur eggs, and especially the nests of dinosaur eggs in the Gobi in Mongolia and China. This is a cast of the nest of dinosaur eggs that got so much attention. It's basically as originally found, but just in a cast. Here's a photograph of the discovery site itself. 앤드류스는 대규모의 탐험대를 이끌고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중앙아시아의 오지들을 돌며 각종의 발굴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모델이 되기도 했을 만큼 유난히 모험심과 탐험심이 많았던 앤드류스는 젊은 시절 우연한 기회에 고래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된다. 그 뒤 직접 일본 포경선을 타고 다니면서 고래를 연구했다. 1910 or so, he had traveled to Japan and was shadowing the whaling expeditions in Japan. And it was during one of these explorations that he started hearing stories about what was being called a devilfish, and that apparently was in the off the Korean coast. And he, from the descriptions that people were making, it made him suspicious. He knew enough about the various types of whales currently living and ones that had lived in the past to be suspicious that this might be what had been called the California gray whale. And so in 1911, he went back to Asia, and by 1912, late 1911, by 1912, he'd traveled to Korea. 한국 바다에 있는 귀신고래가 캘리포니아 귀신고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앤드류스는 1912년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 앤드류스가 고래를 연구하기 위해 도착한 곳은 울산 장생포였다. 고래 고깃집들이 즐비한 울산 장생포는 예나 지금이나 고래의 고장이다. 부위별로 제각기 맛이 달라 12가지의 맛이 난다는 고래고기. 그러나 1986년 상업 포경 금지 이후 고래고기집들도 많이 줄어 지금은 26곳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갈수록 고래고기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문을 닫는 음식점들이 늘고 있다. 상업 포경이 금지된 후 고래고기집들로 공급되는 고래들은 그물에 걸렸거나 좌초된 고래들이다. 이날도 그물에 좌초된 고래 한 마리가 고래 해체 전문가 주태화 씨에게 맡겨졌다. 참고래는 자주 이렇게 해체하십니까? 아니요, 몇 년 만에 한 마리씩 나죠. 자주 나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귀한 동물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안 날 적에는 한 5, 6년 만에 한 마리가 이제 날까 말까. 최근에야 고래를 해체하는 일이 1년에 서너 차례에 불과하지만 상업 포경을 할 당시만 해도 주태화 씨는 밀려드는 일거리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 울산이 본격적인 고래의 고장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한 것은 18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 2세는 장생포 앞바다에서 고래떼를 발견한 후 장생포항에 고래 해체 전문기지인 태평양 어업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 회사를 인수해 여전히 무차별적인 고래잡이를 계속한다. 기록에 의하면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포획한 고래의 숫자는 6,500마리. 해방 이후 상업 포경이 금지되던 85년까지는 우리나라 포경선들에 의해 15,000마리의 고래들이 포획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 속에는 상당량의 귀신 고래들이 포함돼 있었다. 한 해 평균 700마리 정도의 고래를 바다에서 건져 올리던 포경선은 이제 폐선이 돼
단 2척만이 장생포 항구에 남아있다. 실제 이 포경선을 타고 고래잡이를 하던 포수 김상복 씨는 귀신고래라는 이름은 고래 가운데 유난히 영리한 것을 빗대 당시 포경 선원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한 25년 그 귀신고래는 그 고래가 딴 고래보다가 이상하게 물 품는 게 되게 약이 품습니다. 물로 품어도 딴 고래는 저게 몸을 전판 다 내가 이래 품는데 저거는 어떤 놓고 뭐 코마요래 살 내가지고 물 품고 들어갈 때는 앞으로 이래 안 들어가고 뒤로 이래 살 들어가가 그래 물 밑에 들어가가 앞으로 가. 그건 때문에 귀신 거야. 딴 거는 안 그러거든요. 앤드류스가 귀신고래를 쫓아 한국에 들어온 1912년 당시 울산은 포경이 한창 성업 중이었다. 앤드류스는 당시 자신이 목격한 장생포 고리잡이의 사진과 함께 처음 귀신고래를 발견했을 때의 감격을 상세히 적고 있다. 동이틀 무렵 고래잡이 배 한 척이 항구로 들어왔다. 배전에 고래의 검은 꼬리가 보였다. 그 꼬리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고래와도 달랐다. 흰 반점들로 덮여 있었다. 선원들이 기중기로 고래 몸을 끌어올렸을 때 고래의 머리가 나타났다. 아, 바로 이 고래다. 바로 멸종된 캘리포니아 귀신고래였다. 앤드류스는 이 논문에서 한국 쪽에서 발견된 귀신고래는 형태나 외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캘리포니아 귀신고래와 매우 유사하다고 적고 있다. 캘리포니아 귀신고래와는 다른 또 한 부류의 귀신고래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바로 이렇게 로이 체프만 앤드류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먼저 첫 번째 앤드류스 논문이 가진 의의라면은 귀신고래가 미국에서 많이 알려지고 잡았지만 실질적인 연구는 거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귀신고래를 잡았던 스캐먼이라는 선장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귀신고래가 어떻게 해유를 한다, 어떤 습성을 가졌다 말고 과학적인 연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1914년에 발표한 앤드류스의 논문이 과학적인 최초의 연구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앤드류스 논문이 가지는 의의는 우리나라에 그 당시 많이 살고 있던 귀신고래를 학계에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거기에다가 뭐 코리안 스탁이라고 코리안 그레이웨일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라는 지명을 달고 귀신고래가 학계에 소개됐다는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을 자연사죠. 자연사 역사의 한 부분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그 논문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이 앤드류스가 한국계 귀신고래와 비슷하다고 했던 캘리포니아 귀신고래. 멸종 위기에 처했다던 캘리포니아 귀신고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과거 캘리포니아 귀신고래의 번식장으로 유명했던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를 찾았다. 마을 곳곳에 있는 조그마한 기념품 가게에서는 귀신고래의 엽서 사진을 비롯해 장식품 등 귀신고래를 모델로 한 관광 상품들이 흔하게 눈에 띄었다. 바하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에브레 라군. 라군은 바람에 의해 쌓여진 거대한 모래 언덕들이 바닷물을 막아 호수처럼 형성된 지형을 말한다. 바로 이 리에브레 라군은 귀신고래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다. 리에브레 라군 입구에서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차에서 내렸다. 배로 옮겨 타는 이들은 이곳에서 고래 관경을 하려는 관광객들이다.
과연 이곳에서 캘리포니아 귀신고래를 볼 수 있을까? 잠시 후 멀리 한 마리의 고래가 물을 뿜는 것이 보였다. 수면 위로 꼬리를 들어 올려 뛰는 고래는 귀신고래였다. 수면 위로 등만 보인 상태에서 물을 내뿜고 다시 사라지는 것은 귀신고래 특유의 행동이다. 리에브레라고는 지금도 캘리포니아 귀신고래들의 번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Bueno, todo lo que es toda esta zona se puede decir que es totalmente el interior de la laguna. Es una zona realmente muy protegida tanto por el viento y por las mareas. Suponemos que aquí la mayoría de las ballenas llegan y empiezan a, bueno, las madres ya tienen aquí a sus crías y les empiezan a hacer ciertos entrenamientos para poder hacer la migración hacia el norte. 10월경 북극 베링해를 떠난 캘리포니아 귀신고래들이 이곳에 도착하는 것은 12월경. 이때부터 3개월 정도 이곳에 머물면서 귀신고래들은 새끼를 낳는다. 때문에 이 일대에서는 유난히 어미와 새끼고래가 함께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멀리 이상한 고래 한 마리가 눈에 띄어 가까이 다가갔다. 고래는 코만 무리에 내민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보트가 접근을 해도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En sí, lo que son todos los mamíferos marinos no llegan a dormir como tal como nosotros lo sabemos así completamente. Lo que hacen es la mitad de el cerebro tiene dos hemisferios. Entonces, la mitad de un hemisferio lo duermen o la mitad del cerebro lo hace que descanse mientras la otra está haciendo las funciones principales, como es estar respirando. Esto es porque si una ballena se llega a dormir completamente, tendería a hundirse y se puede morir. Por eso es que siempre la ballena va a estar, cuando está descansando, está casi siempre flotando constantemente para poder respirar. 보트가 계속 옆에 머물자 귀신고래는 몸을 한번 뒤척이더니 보트로부터 멀리 달아났다. 리에브레 라군의 관경이 가장 활발한 때는 2월. 원래 수심이 낮은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귀신고래들은 사람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관광객들을 더욱 즐겁게 한다. 귀신고래의 수중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봤다. 호기심이 유난히 많아 보이는 이놈은 보트 바로 아래까지 와서 보트를 툭툭 건드리고 다녔다. 물속에서 본 고래는 몸 여기저기 붙어있는 따개비들이 더욱 선명하다. 따개비들은 귀신고래들이 바닥에 모래를 핥아먹을 때 포자 상태로 고래의 몸에 붙어 자라난 것이다. 특히 어린 귀신고래들은 유난히 호기심이 많다.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잘 배 가까이까지 다가오곤 한다. That was so exciting. You saw it too when it came at you and came at you and came at you. And
and then he dove. Everything is a new experience, so they're just as curious as we are watching them. For them, they're just exploring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And Swimming right for the boat, and we thought, oh, game up. It's almost like the whales are watching us. 바로 그때 귀신고래 한 마리가 꼬리로 보트를 치고 지나갔다. 잠시 후 다시 다가온 귀신고래가 온몸으로 보트를 쳤다. 그 충격에 카메라맨이 보트 위로 쓰러졌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킨 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유유히 사라졌다. 호기심과 친근함으로 환경 관광객들에게 한껏 즐거움을 안겨주는 캘리포니아 귀신고래. 그러나 이 캘리포니아 귀신고래들은 앤드류스가 살아있던 20세기 초 심각한 멸종 위기를 겪었다. (19세기) 초 산업혁명과 더불어 더 많은 고래 기름이 필요해진 서구의 국가들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고래들을 무참히 학살했다. 귀신고래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선장 스캐문이 귀신고래의 번식장인 바하 캘리포니아를 발견하고 이곳에서 포경을 시작하면서 고래들의 숫자는 급감했다. In the 1860s, he discovered whales that are off Baja California. He went down to what became called Scammons Lagoon and other bays and found the gray whales as they were breeding. And this was a very easy way for them to kill many gray whales very quickly. And so for a time, this was a very lucrative way to catch gray whales. They killed off the gray whales quite quickly in the lagoons, and that industry ended. But for a time, that was quite popular for the whalemen. 본격적인 근대 포경이 시작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귀신고래는 멸종 위기에 직면했고 실제 캘리포니아 귀신고래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됐다. 귀신고래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면서 멕시코 정부는 귀신고래가 회유하는 해면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 등과 협조를 취하면서 적극적으로 귀신고래 보호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다. Desde 1970 esta zona fue declarada santuario de la ballena gris. Posteriormente en 1988 fue nombrada reserva de la biosfera. Entonces todas las acciones que ha emprendido el gobierno mexicano para la conservación de esta especie pues ha traído también como resultado este incremento en la presencia de la ballena en estas aguas. Por ejemplo, las actividades están muy restringidas, se requieren permisos especiales y únicamente se permiten, por ejemplo, actividades de avistamiento de ballenas, pero también hay una norma oficial mexicana que regula estas actividades y básicamente el primer restricción que plantea es que la ballena no sea molestada mientras se encuentre en aguas mexicanas. 멕시코와 미국은 귀신고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1971년에는 멕시코 대통령은 니에브레 라군을 귀신고래 보호지로 정하는 데 서명했다. Well, originally, as the Endangered Species Act was enforced, gray whales were included, but gray whales have done so well, they were one of the first species that came off the list without going extinct. So that speaks well for them. But they're still protected by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So American citizens are not allowed to harass the whales, even to study them. If you approach them on a boat or you fly over them in an airplane or you put devices in the water that make noise, you have to get special permits. And the permit process is quite long. 현재 캘리포니아 귀신고래의 개체수는 2만 마리 정도로 회복됐고 1994년에는 멸종 위기종에서도 제외됐다. 리에브레라군 안쪽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보다 어미와 새끼고래가 함께 있는 것이 눈에 많이 띈다. Bueno, esta es estamos aquí en la cabeza de la laguna Ojo de Liebre. Esta zona de la laguna es la que presenta mayor salinidad. Es una característica de las lagunas costeras. Entre más nos alejamos de la boca de la laguna,
el agua es más salina, más salada. 이곳의 염도를 직접 측정해 보기로 했다. 일반 바닷물의 염도가 3.0인 것에 비해 이곳의 염도는 0.45 정도 높게 나타났다. 실제 리에브레 라군의 염도 측정표를 보면 새끼를 출산하는 라군의 가장 안쪽에 염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난다. 고래들이 유독 이곳에 와서 출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Bien, se cree que llegan aquí a flotar, bueno, que llegan aquí las crías y cuando nacen la mamá lo que hace es sacarlas a respirar, por eso flotan mucho. Aparte se cree que la salinidad que tiene aquí la laguna les ayuda a tener esa cierta flotabilidad. Entonces por eso se ve mucha actividad en cuanto a saltos y en cuanto a que estén la madre con cría arriba de la ballena, de la mamá. 우리는 실제 어미 등 위에 올라와 호흡을 하는 새끼고래를 목격할 수 있었다. 어미고래는 아직 호흡하기가 어려운 갓 태어난 새끼를 이렇게 등에 태워 물 위로 밀어 올려 호흡을 하게 하는데 이곳의 높은 염도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에브레 라군 일대는 언제부터 귀신고래들의 번식장이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리에브레에서 23km 정도 떨어진 샌프란시스코 산맥 일대에 있다고 해서 찾았다. 좁고 깊은 협곡으로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산맥 일대. 차도는 이미 끊긴 좁은 협곡을 당나귀를 타고 6시간이나 내려갔다. 당나귀조차 지나갈 수 없는 첩첩산 중의 좁은 길. 그곳에 동굴이 하나 있었다. 동굴 벽면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사슴과 사냥 등 육지 동물들을 비롯해 천여 점의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가운데 익숙한 그림 하나가 눈에 띈다. 물고기 형체를 띠고 두 개의 지느러미를 가진 커다란 물체, 바로 귀신고래다. 무려 2m에 달하는 대형 그림인 이 고래는 3,500년 전 사냥꾼들에 의해 그려진 것이다. 이 외에도 이 일대 동굴에서는 몇 개의 고래 그림들이 더 보인다. 그렇다면 3,500년 전 사람들은 왜 이 깊은 산골 동굴에 고래 그림을 그렸던 것일까? Bueno, esta pintura la hicieron grupos cazadores-recolectores que se denominan cochimís y lo hicieron aproximadamente hace 3.500 años, ¿sí? Y bueno, estamos precisamente estudiando la razón de por qué hicieron estas pinturas, pero algunas explicaciones tienen que ver con el sistema ideológico, su religión, ¿sí? Su sistema de creencias. Entonces, de alguna manera, la ballena que vemos aquí representada puede ser un animal mitológico, ¿verdad? 깊은 산속 사냥꾼들이 남긴 3,500년 전의 그림. 이 꼬치미스 벽화가 보여주는 것은 이미 3,500년 이전부터 리에브레 라군 일대가 수많은 귀신고래들의 번식장으로 이용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귀신고래의 고장 울산에도 멕시코 꼬치미스 벽화 못지않은 특별한 고래들의 그림이 남아있다. 바로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가 그것이다. 지난 1995년 국보 285호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에는 넓이 8m, 높이 2m 정도의 크기에 무려 200여 점의 그림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호랑이와 사슴, 늑대를 비롯한 각종의 육상 동물들과 함께 반구대 암각화에는 68점의 바다 생물들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68점의 바다 생물 가운데 무려 60여 점이 전부 고래다. 왜 이렇게 많은 고래들을 이곳 바위에 새긴 것일까? 고래는 바다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물고기와 크게 그 구분이 안 갑니다. 규모가 크다 뿐이죠. 그러나 고래는 아주 다른 점이 새끼를 낳는 포유류라는 점입니다. 아마 이러한 점은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물고기와 다른 어떤 것 신성한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큰 덩치가 큰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서 어로 작업을 하는데 말하자면 어떤 생명의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이러한 동물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동물들은 대개 육지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래들은 그러한 점에서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새겨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고래들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귀신고래인데 보통 색깔로서 표현하실 때는 구분이 되지만은 색깔이 없이 그냥 표시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이 귀신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 목 부근에 5개 내지 9개의 주름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이 귀신고래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고래는 혹등고래인데 이것도 역시 배 밑을 관찰한 것입니다. 이 고래의 가장 큰 특징은 목에서부터 항문을 지나서 꼬리 거의 가까지에까지 주름이 있고 굵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눈에 혹등고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고래를 비롯해 혹등고래, 범고래 등 우리나라 해안에 나타나는 10여 종의 고래들이 암각화에는 모두 나타난다. 반구대 암각화가 새겨진 것은 약 3000년 전인 청동기 시대.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각 고래들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을까?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분명 고래와 아주 밀착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반구대는 장생포 앞바다로부터 24km 떨어진 산속에 위치해 있다. 왜 하필 이런 산속에 고래 그림을 그렸던 것일까? 울산대학교 팀은 최근 울산만 일대의 지형과 지질을 정밀 조사했다. 그 결과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찾아냈다. 지금은 지표면인 모든 토양에서 소금의 결정체와 규조류가 동시에 발견됐다. 해저에서 관찰된 점토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관찰된 점토에서도 저희들이 소금의 결정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모두 규조류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규조류들은 모두가 다 바닷속에서 살던 그러한 생물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는 이 지역이 과거에는 바다속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바다였던 지형이 왜 지금은 육지로 바뀐 것일까? 빙하기 이후에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되면 과거 2만 년 전 정도 전에는 현 해수면보다 바다면이 한 100m 이상 아래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급격히 해수면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년 전 정도 전에는 가장 높은 해수면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울산의 일대가 물에 잠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금씩 해수면이 낮아져서 현재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육지인 울산 지역의 많은 땅들이 해수면이 높았던 과거에는 바다였다는 것이다. 당시 장생포 앞바다의 수심은 지금보다 훨씬 깊었을 것이고 고래들도 지금보다 훨씬 만해 안쪽까지 들어오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넓게 펼쳐져 있는 울산만입니다. 이 울산만은 방구대 안각화가 새겨졌을 당시에는 해수면이 높아서 현재 울산시가 대부분의 물이었던 굉장히 넓은 석호였습니다. 석호는 연문도 높고 해중림도 풍부하고 그래서 귀신고래들이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고 키우는 그런 최대의 번식장이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울산만 일대가 귀신고래의 번식장일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그림이 반구대에 새겨져 있다. 바로 새끼를 등에 업은 어미 귀신고래의 모습이다. 이 모습은 어미가 새끼를 가출선한 뒤 보이는 행동으로 일대에서 새끼를 낳은 고래의 모습을 보고 새긴 것이다. 저 위에 있는 고래는 고래가 새끼를 얻고 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수영고래류는 새끼를 태어나자마자 한 며칠 동안은 저 위치에다가 새끼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 어미는 밑에 있고 새끼는 거의 수면에 해서 가는 저런 모습인데 저 모습은 지금도 바다에서 나가지 않고서는 관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관찰했다는 것은 당시에 상당히 그 바다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관찰을 자세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귀신고래들이 증명하듯 과거 울산만은 한국계 귀신고래들이 이동해가는 주요한 회유 경로 중의 한 곳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많던 한국계 귀신고래는 다 어디로 갔을까? (1905년) 러시아의 포경기지를 인수한 일본은 1945년까지 모두 6,500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그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547마리가 귀신고래였다. 해방 후에도 귀신고래의 포경은 계속됐지만 이미 우리 바다에서 귀신고래를 보기는 쉽지 않았다. 1966년 귀신고래가 최후로 잡히기까지 모두 70마리가 포획됐다. 1962년 우리 바다에서 귀신고래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정부는 울산을 비롯해 귀신고래가 회유하는 동해안 일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 극경 회유해면 귀신고래가 돌아오는 바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비석이 세워져도 더 이상 귀신고래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뒤 1977년 방어진 앞바다에서 한 차례 귀신고래 목격이 보고됐다. 하지만 더 이상 귀신고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한국 귀신고래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30여 년 만에 반가운 해오는 우리 동해바다가 아니라 러시아 오호츠크 해역에서 이루어졌다. 오호츠크 해를 떠나 동해바다를 거쳐 17,000km의 회유를 하던 한국 귀신고래. 한국 귀신고래를 우리 동해 앞바다에서 다시 만나게 될 진정한 해오는 아직 이루지 못한 약속으로 남아있다.